안녕하세요. SK이노베이션 안규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스마트 그리드로 달라지는 우리의 생활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전기자동차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런 전기자동차 또 이런 모습의 차 또 전기 스쿠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업적으로 지금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 공급이 되고 있고요. 아주 귀엽게 생겼지만 전기차로 분류되는 저속전기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제주도에서 제주대학교 대학생들이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전기 스쿠터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스마트 그리드부터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뭔가? 그거 이해하고 넘어가면 좀 도움이 되겠죠? 스마트 그리드는 한국에서 2009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전력 에너지의 공급과 사용에 대해서 상당히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시작이 됐고요. 전력 생산을 보면 우리가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이런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는데 사용할 때 보면 이렇게 됩니다. 시간에 관계없이 이 사용요금이 평균치로 부여가 되다 보니까 어떤 공급과 수요에 대해서 인식이 좀 낮습니다. 또는 없기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전력 사용에 대해서 예측이 불가능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예측 불가능한 전력 사용에 대해서 준비를 하려면 막대한 준비가 또 필요합니다. 화력발전소로 보통 전력 예비율을 맞추는데 뭐 거의 건설의 조 단위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또 엄청난 양의 CO2 또 발생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그래서 이 CO2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어떤 효율적인 사용을 좀 도모하자. 그리고 저공해 무공해 방법으로 전기를 좀 생산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한국은 2009년부터 본격적인 스마트 그리드를 실증을 하게 됩니다. 전기의 효율적인 사용에 있습니다. 전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시간대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보시면 이런 시간대는 처음에는 전력 요금이 비싸지 않을 때는 이런 커브들이 점점 더 가파르게 치솟게 되겠죠. 이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 준비를 항상 이 가파르게 상승되는 위에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준비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높아지는 사용 시간대를 안 쓰는 시간대로 좀 유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시간대별 차등 요금 부과로 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갑작스럽게 전력 공급이 마비되는 그런 사태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효율적인 어떤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죠? 또 신재생 에너지원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태양광이라든지 이 바람, 바닷물의 흐름, 조류가 되겠죠. 그리고 지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이 준 선물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자연적인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력 에너지를 생산한다면 또 산업적인 발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이런 풍력 발전기. 우리 어렸을 때 바람개비 막 돌리면서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역으로 그런 것들을 좀 더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대단히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주로 이제 바람은 이제 밤에 강하게 불기도 합니다. 낮에는 태양빛이 이렇게 비치면 이 태양빛으로 모든 그런 지구의 생물들이 살아가는데 따뜻하죠. 여기 에너지원이 있다는 거죠. 지붕에 이런 태양 전지판 지금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시간이 전기 자동차에 대한 건데 일반 자동차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크게는 뭐 구동체계라든지 뭐 소음, 뭐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우선 한 세 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 일반 자동차는 일단 크게 엔진이 있고요. 어떤 그 기어라고 하죠. 트랜스미션이 있고 이제 연료 탱크가 있는데 전기 자동차는 큰 대용량 배터리가 있고요. 그리고 전기 공급 장치 이따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인버터라고 하는데 그리고 모터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매연 엔진이 커지면 더 많이 나오겠죠. 전기 자동차 매연 없습니다. 소음 가속할 때 엔진이 가동되는 소음이 크죠. 전기 자동차 주행 시라든지 또 멈춰 섰을 때 거의 소음이 없습니다. 연료비 공회전으로 인해서 낭비가 되는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 전기 자동차는 공회전 시에 에너지의 낭비가 없습니다. 공회전을 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죠. 유지보수 한 2만 개 정도의 부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일반 자동차가 줄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신차 개발 같은 것을 할 때 일반 자동차는 엔진 성능이라고 하는 이런 개선을 막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기 자동차는 구조가 매우 간단하고 신차 개발에 대한 그런 그 니즈에 바로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분의 전력을 이용해서 카본프리를 실현할 수 있다. 한 번 더 볼까요? 일반 자동차는 화석연료를 쓰기 때문에 매연이 나올 수 있죠. 그렇지만 전기 자동차는 대용량 배터리로 모터를 통해서 구동이 되기 때문에 CO2 발생이 없고 결국 이제 스마트 그리드를 하게 되면 여분의 전력을 활용하거나 또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전기 자동차를 쓸 수 있겠죠. 활용할 수 있겠죠. 전기 자동차는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 47% 정도의 CO2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비용으로 치면은 연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조 원 정도의 전략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스마트 그리드로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간다면 매우 유용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차이 나는 점을 한 번 더 볼까요? 이건 이제 계기판을 찍은 건데요. 일반 자동차는 이 부분에 뭐 위치는 조금씩 다르지만 연료 게이지가 있고 연료 게이지는 연료의 잔량을 표시합니다. 맞죠? 근데 전기 자동차는 두 가지가 좀 차이가 있는데 배터리 게이지가 있습니다. 이쪽이 배터리 게이지 표시 창이고요. 전기의 잔량을 표시합니다. 전기의 잔량을 표시하는데 지금 이 차는 거의 다 썼네요. 여기 배터리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거의 지금 다 쓴 상태인데 우리 일반 차에서 뭐 그 연료를 넣는데 몇 분 정도 소요됩니다. 뭐 이런 거 없거든요. 그렇지만 전기차는 충전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이렇게 충전 시간에 대한 표시가 있습니다. 이게 급속이냐 완속이냐에 따라서 지금 이 차는 8시간 45분이라고 돼 있는 걸로 봐서 거의 다 쓴 상태죠. 아마 완속 충전기에 지금 꽂혀 있고요. 완속으로 다 충전할 때 거의 바닥까지 간 것이 여기까지 풀로 이제 채우게 된다면 이 정도 8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표시가 전기차의 계기판에 나타나게 됩니다. 전기 자동차에는 어떻게 에너지를 공급하느냐 이거 한번 볼까요? 우선 배터리를 교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충전하는 방식보다 이 방식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이 방식은 많이 쓰이진 않지만 전기차의 배터리는 이 뒷부분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든지 아니면 이 아랫부분 중간에 장착이 되어 있는데 다 쓴 배터리를 빼고 또 새 배터리를 장착을 하고 하는 이런 방식인데 이 무게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200에서 250kg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특수한 장비를 사용해서 하게 됩니다. 두 가지에 대한 의문점은 이게 나옵니다. 시간이 길다. 바꾸는 시간이 자동으로 하거나 반자동으로 할 경우에 10분 이내로 될 수 있으니까 좀 짧다고 볼 수 있고요.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런 측면을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즉 이 부분은 요즘 뭐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인 경우에 배터리 팩의 값이 자동차의 뭐 반값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배터리 값을 제외한 후에 전기차를 구매를 하고 충전소에 가서 즉 배터리 교환하는 그런 교환소 교환 충전소에 가서 배터리 사용값이 포함된 값을 지불을 하고 그러면 초기에 구입비는 적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배터리를 교환할 때마다 배터리 사용료가 조금씩 더 붙겠죠. 별도의 그런 그 교환 설비를 이용을 해야 되고요. 차종의 제한 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동으로 다 설비를 갖추다 보니까 배터리의 모습, 모양 또 어떤 충전하는 어떤 그 방식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 그 가능성이 시험되고 있고 이 배터리 교환소는 그 배터리를 여러 팩을 구비를 해서 완충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들어오는 차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죠?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충전하는 방법입니다. 충전하는 방법인데 완속으로 하느냐, 속도가 천천히 하느냐, 급속으로 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갈립니다. 급속 충전을 먼저 말씀드리면 많은 양의 전기를 짧은 시간에 공급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25분에서 30분 정도 완충 기준 바닥에서 완충하는 그런 기준이고요. 완속 충전은 적은 양의 전기를 긴 시간 이용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5시간에서 8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전기차를 타면서 충전을 해보니까 사용한 만큼 보충 충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일반 자동차는 한번 기름을 넣으면 뭐 며칠씩 타고 또 안 타는 경우는 거의 뭐 몇 주 가기도 하죠. 1, 2주 가기도 하는데 전기차는 이제 쓰면 다음에 쓸 경우를 대비해서 주행거리 짧으니까 바로 충전하고 하기 때문에 해보니까 급속은 10분 내외 정도의 충전에 대응을 하게 되고 완속은 2시간 내외 정도의 충전을 자주 하게 되는 이런 갖다 꽂아놓고 뭐 일 보면은 그 시간 동안 충전이 되니까 이런 충전기를 충전 인프라라고 하고요. 충전 인프라는 주차가 가능한 모든 곳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전기가 들어가는 곳이라면 그런데 향후에는 가정용 전원으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전기의 종류를 뭐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급속 충전기는 여기 주유소의 주유기 같이 좀 큼직합니다. 모양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이 있고요. 요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키가 더 작기도 하고 또 뚱뚱하기도 하고 짧은 시간 동안 넣는 그런 설비들이 이 안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크게 되고요. 완속 충전기는 좀 이렇게 뭐 홀쭉이가 뚱뚱이로 보면 뚱뚱이가 되고요. 홀쭉이가 되죠. 이렇게 220V를 전기차에 넣어주면 전기차에서 변환을 해서 배터리에 넣어주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220V의 일반적인 전기를 쓰고요. 이거는 380V라는 좀 더 높은 전압을 쓰게 됩니다. 가정용 충전기는 이렇게 월 타입이라고 해서 어떤 가정에 이렇게 벽에 부착을 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뭐 아파트 주차장 같은 데 설치되는 그런 방식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의 배터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장착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요즘 아이패드 같은 거 많이 쓰죠. 그 아이패드 정도의 크기에 이렇게 셀이라고 하는 단위가 가장 작은 배터리의 단위입니다. 이 단위를 여러 개 모아서 이렇게 모듈이 구성이 되고요. 이 모듈이 다시 또 여러 개 모아서 전기자동차에 장착이 되는 팩으로 이렇게 모습이 되죠. 여기 이 모습이 이렇게 좀 보이는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이렇게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차의 아랫부분에 이렇게 큼지막하게 이렇게 위치를 합니다.
이건 위처럼 보이는데 여기 이제 차가 이렇게 위에 있다고 볼 때 이제 아랫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배터리 팩이 있고요. 요 배터리 팩과 가장 중요한 모터가 요 사이에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요 배터리 팩에서 모터로 전기를 이렇게 공급을 해줘야지만 모터가 돌겠죠.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인버터라는 장치가 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배터리 팩과 인버터와 모터 이렇게 구성이 돼서 자동차에 장착이 됩니다. 이건 전문적인 건데 리튬이온 전지를 예를 들어서 전자가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동할 때 충전이 되고요.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할 때 방전이 되는데 바로 이때 방전될 때 우리가 전기차를 움직이게 되겠죠. 전기자동차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속도 많이 나느냐? 거리는 얼만큼 가느냐 이거죠. 자동차입니다. 전기자동차도. 그래서 일반 차하고 똑같이 뭐 일반 차보다 더 많이 나겠죠. 전기자동차도 스포츠카 개발도 되고 있으니까 최고 속도 충분히 나고요. 주행거리는 사실상 이제 현재 배터리의 어떤 성능 때문에 좀 짧지만 그래도 일반 도로에서 100km 이상 가고요. 뭐 국도에 좀 한적한 곳을 달린다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이 갑니다. 근데 전기자동차에서 중요한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일반 차는 이런 장치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회생 제동 장치라고 해서 감속 시 그리고 내리막 주행 시 에너지가 남죠. 이 남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전기자동차는 상당히 좀 첨단의 장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을 받는 게 뭐 하이브리드는 뭐고 플러그 하이브리드는 뭐고 전기차는 뭐냐 이런 질문도 받습니다. 간단하게 좀 볼까요? 이건 전문적인 용어로 내가 약자로 표시되어 있지만 일반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자동차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일반 자동차는 연료로 엔진을 돌려서 움직이는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하이브리드는 요 연료를 가지고 엔진을 움직이는 거에 조그만 배터리를 놓고 모터를 놔서 보조 동력으로 쓰는 구조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기도 한데 요즘은 좀 더 발전된 방식으로 CO2를 좀 더 줄이고자 해서 엔진은 있지만 주로 조금 더 큰 배터리를 두고 모터를 놓고서 엔진을 보조로 한번 써보자. 하이브리드는 엔진이 메인이 되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어쩌면 배터리와 모터가 메인이 되고 엔진은 보조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자동차나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모두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전기자동차 EV라고 하죠. 이 EV만큼은 엔진이 없습니다. 즉 순수하게 배터리와 모터로 구동이 되겠죠. 그러면 전기자동차에서 뭐 저속전기차라고 있는데 그건 또 어떻게 하냐. 아까 말씀드린 전기자동차에서 분류를 다시 한다면 일반 자동차와 도로나 속도에 제한이 없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야말로 전기자동차. 우리가 별도로 얘기하지 않으면 이런 전기자동차를 얘기합니다. 지금 요거는 모델이 블론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상용 생산 공급된 전기차의 모습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차, 좀 이쁘장하게 생긴, 그렇지만 좀 작죠? 이건 뭐 4인승, 5인승 할 수 있지만 이건 2인승입니다. 그래서 이건 시속 60km 이하의 도로에 한정돼서 주행을 하고요. 또 지역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작은 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별도로 지정된 어떤 구역에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쓸 수 있는 저속전기차.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재 보급되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기본적으로 탈 겁니다. 타고 움직이는 이동수단인데 추가적인 활용 용도가 있습니다. 어떤 용도인지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가 차를 볼 때 이 차 같은가요?
여기에 요 후드를 열면 여기에 이렇게 이런 요만한 배터리가 있습니다. 보조 배터리라고 하는데, 이 보조 배터리는 차 문도 열고요. 그리고 밤에 라이트도 켜고 여기 그 브레이크 등도 이렇게 들어오게 하고 이런 역할로 쓰는 배터리가 있습니다. 근데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는 이 배터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아랫부분에 굉장히 크게 위치한 배터리를 얘기합니다. 즉 전력을 저장하는 장치가 매우 큰 거죠. 이걸 우리 일반 가정으로다가 환산을 해보면 일반 가정에 5가구에서 8가구가 1시간 정도 쓰는 전기의 양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용량으로 치면 뭐 16kW에서 24kWh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만 이렇게 일반 가정에서 여러 가구에서 1시간 동안 쓸 수 있는 큰 전기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8가구 정도 제가 표시해 놨는데 1시간 정도 쓴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게 1시간 동안 이렇게 쓰는 거지만 실제로 더 전기를 적게 쓰면 굉장히 많은 시간대로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전문적인 용어로 뭐 V2G 내지는 V2H라고 합니다. 이 배터리에서 이게 전선이 있으면 여기로 보내는 방식을 V2G 그리고 집으로다가 집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을 V2H 이렇게 하는데 이 두 방식, 이 방식 지금 전부 다 실용적인 차원에서 지금 테스트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일반 차량은 주차되어 있으면은 그대로 그냥 주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전기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력 사용이 낮은 시간대, 즉 어쩌면 버려지는 전기를 싼 요금으로 저장을 했다가 타면 되는데 안 타는 시간대는 이렇게 역으로 부족한 전기를 보내줄 수 있고요. 또 집에서 전기를 쓰는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다가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ESS로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스마트 그리드 전기자동차는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전기자동차가 실용화됐다는 것은요, 스마트 그리드가 실현됐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전기자동차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 자체가 스마트 그리드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죠. 전력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 자체가 되는 거고요. 남는 전력 에너지를 활용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발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또 블랙아웃에 대한 겨울철 정전 사태의 위험에 빠져 있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왜 이렇게 되냐면 평균 요금으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일반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값싸다는 인식이 있고요. 실제로도 또 값싸게 공급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전열기구들이 많이 등장을 하니까 날씨가 추워지면 전열기구의 사용량이 급증을 하게 되고 요 산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어떤 대비를 세워야 되는 거죠. 요 높아지는 사용 시간대를 안 쓰는 시간대, 이 산이 높아지면 역으로는 이게 고름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꾸 산을 깎아서 여기를 자꾸 채우는 모습으로 가면 전력 사용의 효율이 기해지는 건데 저렴한 시간대에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이거 스마트 그리드가 아주 중요한 그래서 이걸 유도하는 방식으로 실시간 요금제가 시행되는 그건 정책이 주요 근간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전기자동차는 제가 볼 때는 삶의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CO2 배출이 적어져서 환경을 보호하고 운행 단계에 있어서는 제로입니다. CO2 배출이 제로고요. 전체적으로다가 뭐 전력을 생산하고 차가 나오고 하는 때까지 한다면 47%의 CO2 절감 효과가 있고 환경보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렇게 CO2를 배출시키는 화석연료를 안 태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화석연료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석연료의 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국가의 어떤 에너지 비용도 좀 줄일 수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득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그 투자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결국은 환경에 투입되는 2차 비용까지 줄일 수 있어서 이득이 되고요. 또 아까 그 부족한 전기를 팔거나 아니면 집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전문용어로 전력에너지 재판매 내지는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득이 가능하겠죠. 스마트 그리드가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마지막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력의 사용 공급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생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전기 생산하는 것을 좀 줄일 수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전기자동차가 최우선 활용 대상이 될 수 있겠고요. 서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전기자동차 시대를 촉진시킬 수 있고요. 전기자동차는 스마트 그리드를 여는 데 있어서 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클린에어 환경을 만들 수 있죠. CO2 배출 누가 뭐래도 또 몇 번을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생산업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전력 저장 장치의 보급과 실용화에 전기차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라든지 빌딩이라든지 산업 현장에서 전력의 수요 공급에 대한 안정화를 기할 수 있고요. 경제적인 활용도 되고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전기자동차의 출발에 매우 중요하고요. 전기자동차는 스마트 그리드로 인해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그리드로 달라지는 우리의 생활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부족하면 또 다른 기회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간단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